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써서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허위라며 이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오는 9일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며 파상 공세를,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입니다.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한 후보자의 딸이 모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지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후보자 아내의 지인인 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이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딸의 스펙 쌓기에 부모 인맥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딸 이름이 아닌 기업 명의로 노트북이 기증됐고 해당 활동이 딸의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된 적 없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모 찬스 의혹을 비롯해 부당한 전세금 인상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내용들은 오는 9일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회방을 놓지 말라며 철벽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압수수색을 70몇 번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자기 걸 왜 안 냅니까 도대체? 오늘 지금 연기해놓고 오늘 자료 제출 안 됐다고 또 비난하는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결국 민주당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대립각을 세웠던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후보자 편에 섰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부터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전방위적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방금 보신 보도 관련해서 MBC가 취재한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에 따른 이 교육봉사 활동으로 미국의 인터넷 언론에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엔 한양이 이 봉사활동으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해당 지자체 등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상을 준 기록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한 후보자 측에 다시 물어보니까 상 받은 거 맞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기사는 삭제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복수 국적자인 한동훈 후보자 장녀는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생인 한 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교육봉사를 해왔는데 활동 내용은 미국 언론 두 곳에도 실렸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인 LA 트리뷴에는 젊은 리더십 시리즈의 하나로 한 양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는 한 양이 아동복지시설과 고아원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단체는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고 2만 시간 이상의 무료 과외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시장상과 서울시장상, 프루덴셜 공동체 정신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최강욱 의원실이 상을 줬다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포상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한양 또는 단체명으로는 포상 수상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고 서울시도 시장상 수상 여부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과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시장상은 그럼 없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에서 조의를 통하지 않고 상을 주지는 않죠. 수상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이 서울특별시장과 인천시 산하단체장, 프루덴셜 장학재단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장상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주최하는 봉사대회의 상이라고 했고 서울시장상은 시장으로부터 수상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필요하면 청문회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취재가 시작되자 수상 내역들이 소개된 해당 기사는 갑자기 언론사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신상에 실린 기사 링크가 노출돼 미성년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나는 떳떳하다면서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하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딸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 정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들통났고 아들의 입학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5번으로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정호영 후보자의 딸. 3번의 구술평가 중 유독 마지막 고사실에서만 심사위원 3명이 모두 20점 만점을 줬습니다. 이들이 모두 정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 등 가까운 사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합격자와 불과 6.81점 차이, 이 3명의 만점이 당락을 갈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해당 고사실에서 만점 받은 지원자가 3명이나 더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후보자께서 해명 자료로 내셨던 자료입니다. 학생 1, 2, 3도 만점을 받았다라고 해명하신 거 맞죠? 그 방에서 나왔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에서, 3번 방에서. 그런데 청문회 도중 이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만점자들은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심사위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은 겁니다. 정 후보자의 지인들이 전체 만점을 준 건 33명 중 정 후보자 딸이 유일했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그제서야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일인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2017년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던 정 후보자 아들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자기 기술서를 내고도 2018년엔 최종 합격했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갖다 붙였는데 40점의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 후보자는 전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곳에서 가장 또 학점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제 그런 편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2018년에 지역 특별 전형이 생기니까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만 공교롭게 지역 특별 전형이 생긴 건 정 후보자 아들이 재지원을 앞두고 있던 시점. 정 후보자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카드를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를 양파에 비유했습니다.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로 가지 말고 경찰서로 가 수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를 특권 찬스 끝판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소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법카 농단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그 아빠의 자식들을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채로 심사를 받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지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여부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한 후보자가 20억 원대 고문료 등 전관 특혜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총리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총리 인준을 연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호영, 또 어제 그 사퇴한 김인철, 또 한동훈 그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국민의힘 내에선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했고 정호영 후보자 낙마 요구도 거세지는 만큼 한덕수, 한동훈 두 후보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과
한동훈 낙마를 연계시켜 요구할 경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하기 위해 사거리를 줄여서 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엿새 앞두고 긴장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3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km, 고도는 780km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동향을 미리 포착했고 특히 미군 코브라볼 정찰기가 발사 시간대에 출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순안은 올해도 몇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 곳으로 이번에도 이동 발사대로 탄도미사일을 쐈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16일 발사 직후 폭발했던 신형 화성 17형보다는 이미 검증된 화성 15형을 사거리를 줄여서 쐈을 걸로 관측합니다. 연료량을 바꾸거나 아니면 연소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있었을 거예요. 또 통상적인 ICBM 발사보다 각도를 높여서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올리는 범위에 해당하는 780km 고도로 쏜 점으로 볼 때는 정찰 위성 시험 발사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6일 앞둔 발사 시점은 새 정부에 대한 압박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열병식으로 내부 결속을 마친 뒤 긴장 수위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북한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면서 고발장을 건넸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대로 두 사람이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 고발장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핵심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파일을 보냅니다. 바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었는데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당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과정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8달 수사를 벌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손 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고발장 등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 사법정보 유출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웅 의원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신분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직자가 아니어서 검찰에 처리를 넘겼습니다. 조성은 씨와의 통화나 대화방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손 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끝내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2주 전 이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모관계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된 건데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 인정이 됐으면은 기소를 했겠지. 안 그래요?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는 검사 한 명이 야당에 고발 사주했다는 걸 국민이 믿겠냐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그러면 법조팀 이재욱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했는데 수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기된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인 거죠? 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냐 또 누가 지시했느냐 핵심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법요권 정치인,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막 검찰에서 나와 총선에 출마한 현직 검사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숨기려는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의심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면서도 한 명으로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수많은 제보 중 하나로 고발장이 전달된 것 같다면서도 본인의 휴대폰, 아이폰에 잠금 장치를 풀어주지 않았고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는 지금 재판에 넘겨졌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넘겨지게 됐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선거 직전 고발장이 건네진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고발장 작성, 유통 경로 곳곳이 불확실합니다. 네. 과연 성검사 김 의원이 여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의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됐는데 그 뒤로 손준성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본 뒤 불기소를 권고했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조팀 이재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어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의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죠. 법안이 통과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사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무력화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우선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른바 사자협의체입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수사권 분리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수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자협의체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선 특정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지휘소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권 분리법안을 무력화하는 대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수사권 분리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권 분리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에 큰 틀이 마련됐다며 수사권 분리법안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FBI를 협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의당과 손잡고 사개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경찰은 이제 당장 늘어난 수사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늦어지는 사건 처리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쫓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7,7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모두 검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사건들이었지만 이제 넉 달 뒤면 이 같은 공직자 범죄와 대형 참사도 경찰 몫이 됩니다. 당장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64.2일, 이전보다 8일 이상 늦어졌습니다. 검찰이 맡았던 사건들마저 넘어오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수사를 맡는 경찰관은 3만 4천여 명으로 전체 경찰의 20% 수준인데 일선에선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가 좀 어렵고 복잡한 수사들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아니지만 업무의 부담 같은 것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 분리 법안이 시행돼도 실무상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찰이 6대 중요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99%를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작년 기준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접 수사했던 사건 가운데 실제 재판에 넘긴 건 0.14%뿐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끝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 입장에선 오히려 처리 기간이 엿새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권을 뺏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헌법은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 개정안이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일까지 수사기법 개발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짓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앞으로 6년 동안 3,7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붕괴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현대산업개발은 고객에게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화정 아이파크의 공정률은 62%,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다 허물고 다시 짓는데 3,755억 원이 들고 기간도 5년 10개월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이 3,300억 원이니까 한 해 번 돈보다 많은 돈을 아파트 한 곳에 퍼붓는 겁니다. 회사는 철거와 재시공비,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이주대책비도 포함해 계산했다고 밝혔지만 손해배상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시공사 자격 박탈, 참여 배제 요구 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서울시에 등록말소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예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현장에 갔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입에서도 강경한 압박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기업은 망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요. 오늘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3% 반등했지만 여전히 사고 전보다 40% 빠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오늘 현대산업개발의 결정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 또 피해를 입은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자, 임 기자, 우선 붕괴된 아파트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이곳 붕괴 현장은 4개월 전 사고가 났을 때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붕괴된 201동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열흘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산업개발 측이 전면 철거 방침과 보상책 등을 밝히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도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철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환영을 하고요. 어쨌든 입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는 오늘 발표에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금액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특히 건물을 해체 철거하고 다시 짓기까지 70개월, 무려 6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현실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재시공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추가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철거와 재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업 손해와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해 확실한 보상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공사를 법대로 그러니까 준법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는 저희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해 당사자들과 이제부터 구체적인 보상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도 이에 따른 행정 절차와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네, 내일부터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야외 마스크 없이 맞는 첫 연휴죠. 제주도에는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거라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도 재개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행 가방을 굴리면서 벌써부터 신이 난 아이들. 카트 위 가방에 올라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제주공항 대합실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해서 어린이날 겸해서 이제 연휴가 있어서 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왔고요. 이제 오랜만에 와서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어린이날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을 관광객은 20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노선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됐고 호텔과 렌터카 등 관광업체들도 100%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들하고 연인 고객들이 많으세요. 지금 단체 고객보다는. 기존보다는 10% 정도가 올라서 한 90% 정도 지금 가동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만 명이 넘었지만 작년에는 2% 수준인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강원도 양양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관광업계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4일부터 현재 모객에 들어가 있고 오늘도 무사증 재개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단체들이 조금 문의가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이 봉쇄와 격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게 걸림돌입니다. 또 출입국 시 여전히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관광업계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밤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문 앞에 장바구니가 도착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최근 새벽 배송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1개 크기의 거대한 건물, 경기도 김포에 있는 마켓컬리 물류센터입니다. 먼저 2층에서 직원들이 상품을 담습니다.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 시간을 줄이려면 동선이 중요합니다. 컬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문, 재고, 상품 위치, 직원 수를 분석해 직원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1차로 추려진 상품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빠른 속도로 위층으로 이동합니다. 위층에서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문에 따른 맞춤 장바구니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넣는 순간부터 물류센터에서 장바구니가 출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딱 2시간. 새벽 배송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나이, 성향, 날씨, 최근 유행까지 인공지능이 모두 분석해 내일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정확히 예측해줍니다. 그래서 폐기율이 매우 낮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의 신선식품 폐기율은 7%, 대형마트는 3%인데 컬리는 1% 미만입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예상되는 매출과 주문 건수, 그리고 저희 온도대별로 처리해야 될 주문 건수, 주문당 포함되는 상품의 낱개 개수까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회원수 87만 명, 새벽 배송의 조용한 강자 오아시스는 모기업이 아예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작업자 1명이 주문 15건을 40분 만에 처리합니다. 이 회사는 이런 시스템을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단순 유통회사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유통테크 회사로서 길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새벽 배송 시장은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벽 배송이 빠르게 확산되더니 작년에는 5조 원, 10배나 커졌습니다. 새벽 배송은 올해 9조, 내년에는 12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새벽 배송은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롯데온이 2년 만에 새벽 배송을 중단한 데 이어 헬로네이처도 이달 말을 끝으로 새벽 배송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이 철수한 건 적자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을 하려면 거대한 물류센터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러니 유통 재벌들도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지난해 마켓컬리 2,177억 원, 쓱닷컴 1,079억 원, 쿠팡은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유일하게 오아시스만 57억 원 흑자입니다. 그래도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큽니다. 코로나 때 한 번 편리한 장보기를 경험해본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이 이제 익숙합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높고 성장세가 크기 때문에 전 앞으로 새벽 배송이 온라인 식품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상장한 쿠팡에 이어 나머지 새벽 배송 기업들도 천문학적 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을 교육부가 올해 초 적발했는데요.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겸임교수 지원 당시 일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면접도 건너뛰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임용심사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라고 국민대에 통보했습니다. 학교 규정대로라면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김 씨의 교수 경력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국민대가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허위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물론 이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불복한 겁니다. 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몇 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가는데 그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국민대는 지난달 MBC가 김건희 씨의 교수 임용 취소 여부를 확인하자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로 김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학교 측의 최종 결정은 또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민대는 또 석 달 넘는 기간 동안 재조사를 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교수 채용 시 실제 학력 경력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가평 용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사건 3년 만에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궁금한 점 있었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이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정말 뛰어내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은혜가 남편을 물에 빠지도록 종용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를 수사해온 검찰은 오늘 두 사람을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입니다. 당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살해했다던 혐의는 직접 살해한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 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은혜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은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자 조현수와 또 다른 공범은 윤 씨가 계곡에서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며 다이빙을 독촉했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몸을 떨며 3차례에 걸쳐 거절하자 생리 중임을 강조하던 이은혜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해 윤 씨가 결국 뛰어내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고 은혜 언니가 뛰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잔데 뛰는 건 못 보겠다.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은 이은혜를 재판에 넘기면서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은혜가 남편에 대해 가스라이팅으로 살인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겁니다. 또 이들이 윤 씨의 7억 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뒤 더 이상 빼낼 돈이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네.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도 너무 지금. 검찰은 또 이들이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날 때까지 도피를 이어가기로 계획하고 강압 수사를 폭로하겠다며 기자회견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도피 과정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사회팀 조재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일단 오늘로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만 남은 건데 그동안 이은혜의 범죄 행각이나 또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이은혜 범행의 가장 큰 특징이요. 남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착취를 당한 남편이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 심지어 불법 장기 매매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은혜는 자기가 여행 갈 돈을 보내라고 다그치고 남편은 여기에 아예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지금 지금 줘야 되거든? 200만 원? 내일 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는 것도 원래는 1인당 비용이거든? 예, 검찰도 이 가스라이팅 문제가 공소 사실의 주요 부분이라면서 재판에서 입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이은혜가 그럼 사이코패스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망설이는 모습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그 가족한테조차 타인에게 애정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집단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은혜는 조연수가 있었고요. 또 여러 조력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는 단독 범행이 많다, 사이코패스는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은혜는 성장 과정에서 범죄를 학습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돕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나중에 커가지고요. 받은 거를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이 같은 다짐과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성매매, 절도 같은 범죄들로 전과를 쌓는 과정에서 주변의 범죄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범행 수법들을 학습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설계사가 이은혜의 지인이라는데 이 지인을 통해서는 보험 지식을 좀 얻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이번에는 또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준비한 것처럼 언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점도 학습된 범죄자의 한 특징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조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문 의사들도 치료하기 어렵다는 말기암부터 만성 통증 같은 각종 질환들을 모두 치유해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몰려들고 몇 개월씩 머물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병원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면역력 보강에 해답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 건물. 안에 들어가니 치유센터라는 체험관이 나옵니다. 하루 체험비 3만 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직원의 첫 마디가 이상합니다. 코로나 걱정이 없는 곳이니 마스크부터 벗으라는 겁니다. 마스크 안 끼고 코로나가 안 생기고 걸리면 여기는 3일이면 아니 3시간이면 다 떨어져요. 그런 곳이 있겠나 싶지만 일단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공된 옷을 입자 3층 치유실로 안내합니다. 도명태의 찜질기, 의자 형태의 좌운기 등 다양한 온열기 앞에서 중년의 남녀 여러 명이 열을 쬐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아픈 부위 수술해서 그걸 집중으로 수술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해결이 돼요. 이 체험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봤습니다. 저 환자로 들어왔어요. 죄송한데 폐암 상기. 주로 폐암, 췌장암 등 암 환자들인데 상당수는 아예 이곳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 7개월이다 지금. 한 달 머무는데 200만 원 이상이 든다는데도 10개가량의 방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도 갈 필요가 없고 업체 대표만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회장님은 약도 끊어라, 병원도 가지 마라, 이거 가지고 충분히 낫는다. 이렇게. 환자들이 전적으로 믿는다는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는 직접 병을 고치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담낭암 환자라는 남성의 배에 뜨겁게 달군 돌판을 갖다 댑니다. 아픈 데는 뜨거워요. 잘 잡으시네.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떼지만 옆에서 팔을 붙잡게 한 채 계속해서 돌판을 댑니다. 할 때만 고통스럽지 하고 나면 아무래도 괜찮아. 하지만 환자의 배엔 곳곳에 화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 있고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이렇게 극한 환자들은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세게 손을 봐줘. 지켜보던 기자를 갑자기 와보라는 대표. 진주암이라는 암석을 가공해 만든 돌판인데 암 환자들한테만 뜨겁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느껴보라고 합니다. 눈을 떠요? 눈을 뜨시라고? 괜찮아. 내 책임져 여기서. 하지만 역시 뜨겁습니다. 열기를 참을 수 없어 얼굴을 떼자 이번에는 볼 쪽으로 돌판을 갖다 댑니다. 잠깐만 이제 책임지.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치료, 효능도 안전도 괜찮은 걸까요? 만성 통증을 낫게 해준다는 말에 여기서 온열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은 등과 허리 등에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항의하자 대표는 화상이 아니라며 화를 냈고 병원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보세요. 수술을 하지 말다. 이봐요. 상처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여기 와서 그대로 치료를 받아야 돼. 온열 치료는 현재 암 치료 등에서 일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열기만 쓰면 항암 치료 시기를 놓쳐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고 화상을 입게 되면 다른 감염 위험에 노출됩니다. 몸 상태 굉장히 여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로 피부를 갖다 대면은 쉽게 손상되고 그게 매개가 돼서 감염, 그다음에 폐혈증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그럼에도 대표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며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항암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해봐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 하나 죽는데. 근데 암 환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도 의사라고 주장합니다. 나도 미국 유나이티드 대학에 이 대체의학을 학위를 받았어. 그럼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나도 의사지. 하지만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 명단에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다. 업체를 다시 가봤습니다. 다시 만난 대표는 이 시설은 미래 양자의학을 연구하는 협동조합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행위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체제가 돼 있어요. 미래에 양자의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협동조합이라 해도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점을 묻자 자신은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이었고
의료기기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를 사칭했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연의학자라 그랬어? 자연의학. 아니요. 하지만 앞서 방문했을 때 자신을 의사라 한 것, 또 암 환자들을 상대로 항암 치료하지 말라면서 치료 행위를 한 것 등을 지적하자 이 대표는 법적 문제로 따질 거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간다 유서영입니다. 김포FC 유소년팀의 한 축구 선수가 코치와 동료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저희가 숨진 학생이 남긴 유서의 일부를 입수했는데요. 유서에는 코치의 폭언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모군이 숨지고 이틀 뒤 유소년팀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포FC는 코치 폭언이나 폭행을 증언한 학생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군 아버지가 장례를 마치고 확인한 휴대전화엔 정군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군이 숨지기 1시간 전 온라인 메신저에 남긴 A4 5장 분량의 유서엔 코치의 언어폭력에 매번 자살 충동, 살인 충동을 느꼈다. 가해자들은 내가 죽어도 저주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동료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됐고 중학교 시절 동료 2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당시 감독에게 괴롭힘 여부를 따져 묻자 감독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트러블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는데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는 거는 저희로 봤을 때는 아니었는데 유족들은 이들이 다른 선수들까지 괴롭혀 피해 학생 부모가 항의할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군이 숨지기 몇 시간 전에는 숙소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보던 정군에게 코치가 팀에서 퇴출한다며 꾸짖었다는 동료 선수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코치님이 엄청 를 혼내는 걸 들었다고 옆방에서 말해줘갖고 유족들은 의혹이 제기된 학생 선수들과 김포FC 코치를 축구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쨌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웃으면서 축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고. 김포FC 측은 아직 코치의 폭언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경찰 조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해당 코치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 BTS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자는 건데요.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로 전 세계 62만 명의 관객을 모은 BTS. 그중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대가 미뤄졌습니다.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하도록 한 개정 병역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요원 특기자로 대중문화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대중문화도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BTS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들이 활동 계획을 잡기 쉽지 않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국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논란은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20, 30대 젊은 층의 부정적 여론이 큽니다. 순수 예술 종사자들과 달리 천문학적인 부를 얻은 이들에게 병역 특례까지 주는 건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를 감안한 듯 황 장관도 20대가 납득할 만한 사회적 기여를 해달라고 BTS에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곧 퇴임할 장관이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BTS 소속사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따던 관광객들이 밀물에 고립이 됐다가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해의 경우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밀물대는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2명이 구조용 부표를 몸에 묶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맞은편 암초에 서 있는 2명이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어제 낮 11시 50분쯤 전북 부안군 하섬에서 300m쯤 떨어진 암초 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10분 뒤에 제 뒤로 보이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육지에서 900m 떨어진 곳이었는데 함께 조개를 캐던 3명 중 2명은 암초 위로 대피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는데 개그맨 김병만 씨의 모친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물이 순식간에 들어차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섬은 썰물 때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해 평소에도 갯벌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고 다음 날인 오늘도 인근 갯벌에서는 조개를 캐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 나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 큰일 나지. 하섬에서는 주민이나 여행객이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 지난 2018년 이후 15번의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밀물대 중앙부부터 차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 차오르기 전에 나오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해경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여러 차례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며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갯벌 체험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까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50년 가까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허용해 왔었죠.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이 방침을 뒤집을 판결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판결을 예고한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왕종명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 모여든 시민들이 낙태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The courts will overturn the right of women, who are more than 50% of the populatio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ies. I don't think abortions should be part of a political decision or political stance. I again think it's a medical right. 성폭행을 당한 로라는 여성에 대해서 낙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한 낙태권을 미국은 이후 50년 가까이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조만간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할 거라고 정치 전문 매체가 판결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임명되면서 연방 대법원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 결정권 찬반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일 뿐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뜨거운 감자입니다. Roe v. Wade's bad law. We need to be defending our children, unborn or born. We need to be defending them. We need to be supporting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엄격한 삼권 분립을 깨고 판결문 초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면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A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court have not acknowledged that there is a right to privacy in our Constitution. 실제 판결은 2달 뒤로 예정돼 있고 초안대로 판결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논란까지 감안했을 때 낙태는 연말 중간 선거의 중요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와 가장 멀어야 할 게 있다면 아마 전쟁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집은 물론이고요. 엄마 아빠를 잃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리우폴 피난민을 태운 버스. 공갈 젖꼭지를 문 아기가 엄마에 안겨 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은 소녀는 이제야 미소를 조금 얼굴에 담습니다. 폭격 속에서 2달을 지하에 숨어 있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Смеси не было, потому что аптеки все были разграблены, и которые просто умирали с голоду. Вот. 지금도 폭격이 가해지는 서부도시 르비우의 병원에는 어린이 환자 100여 명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포를 직접 겪은 아이들은 모두 다 다쳤습니다. Я приїхала сюди у місто Львів з маленького містечка. порушення, що вона мало говорить, мало задає питань. Так. 전쟁으로 집이 부서졌고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었습니다. 남은 아이들은 마음이 파괴됐습니다. Не можна уявити, що відчувають зараз діти, які з бомбардування намагаються виїхати, як їм страшно, як просто зруйнований. 어떤 아이들은 나라 밖으로 도망쳐 나가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어린이 병원. 전쟁은 놀이도 바꿔놨습니다. 풍선으로 만든 러시아 탱크를 신나게 터뜨립니다. Да,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все здесь. Очень рады, что попали сюда. 고아가 되고 난민이 된 아이들이 살아갈 날들엔 더 큰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orphans in Ukraine, huge risk of vulnerable children being trafficked or being victim of false adoption. 유니세프는 러시아 침공 이후 48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집을 떠나 다른 도시나 나라 밖으로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아동 75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수준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실내 높이뛰기에서 세계 1위 기록을 갖고 있는 우상혁 선수가 실외 대회에서도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다음 주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를 앞두고 국내에서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선 우상혁. 첫 번째 2m20을 가뿐하게 1차 시기에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2m24와 2m28까지 뛰어넘었습니다. 바의 높이를 4cm 높인 뒤 박수를 유도하는 특유의 동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우상혁. 2m31을 1차 시기에 성공하면서 한우선을 질렀습니다. 지난달 종별 선수권에서 세운 올 시즌 실외 대회 공동 1위 기록을 보름 만에 2cm 더 높이면서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상혁! 넘습니다! 2m32 한 번에 넘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보다 1cm를 더 올린 2m37은 3번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상혁의 상승세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즌 초 2m36의 한국 기록이자 실내 대회 세계 1위의 기록을 세운 데 이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까지 정상에 올랐고 실내 대회 기록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보이더니 올 시즌엔 연거푸 세계 1위 기록을 수립하면서 7월 세계 선수권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 템베리와 바신이 아직 실내 대회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우상혁은 다음 주 수요일 다이아몬드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번복했던 곽윤기 선수가 올 시즌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습니다.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후배들과 개주 은메달을 획득한 뒤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한 개씩 따냈던 맏형 곽윤기. 인기 유튜버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던 곽윤기는 최근 대표팀 은퇴 의사를 번복하고 선수 생활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선수 생활은 그때 보고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더 연장해보고 제 무릎과 관절이 말이 들은 한에서 활동을 해보려고요. 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대표 선발전 첫날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1500m 준중결승에서 2바퀴를 남기고 넘어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왼쪽 무릎을 다친 곽윤기는 동료 등에 엎인 채 바로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넘어질 때 무릎으로 떨어져서 돌아간 것 같아 지금. 괜찮아야 돼.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곽윤기는 왼쪽 무릎 근육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남은 선발전 일정을 기권했고 대표팀 선발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세계 선수권도 불참했던 황대현도 1500m 준결승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넘어지는 불운을 겪었고 이어 열린 500m에서는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 판정을 받아 대표팀 승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료 선수 험담 논란을 일으킨 심석희는 500m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양궁 대표팀이 야구장에서 이색 훈련에 나섰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혼성 금메달을 따낸 안산 김재덕 선수가 이번엔 적으로 만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쩌렁쩌렁한 함성으로 힘을 불어넣은 김재덕과 무서운 침착함으로 상대를 압도한 안산. 환상의 호흡으로 도쿄에서 양궁 첫 금메달을 합작했던 두 선수가 적으로 만났습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한가운데서 이색 맞대결을 펼친 남녀 대표팀. 마스코트 호거리가 쉴 새 없이 북을 치고 큰 음악 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두 선수는 믿기 힘든 평정심으로 연거푸 10점 행진을 벌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혼성 맞대결의 결과는 남자팀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쉬는 이제 시간이었는데 산이 누나 쏘는 거 보니까 잘 쏘더라고요. 쉽씹어 쏘고. 시합하는 스타일이 상대방을 지우고 솔직히 말하면 김재덕 선수가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양궁 대표팀의 실전 훈련은 대대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스코트 턱돌이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강풍이 부는 바닷가에서도 어김없이 관역 정중앙을 조준했습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 고공에서 활을 쏘거나 아예 번지 점프까지 체험하기도 했던 대표팀. 아시안게임을 앞둔 이번 훈련도 선수들에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야구장에서 소음 훈련하면서 피육지랑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시끄러울수록 저 것만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표팀은 오늘 16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본격적인 실전 무대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 낮에는 마치 초여름처럼 덥습니다. 절기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내일도 날이 오늘처럼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여전히 25도 이상 올라 덥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공기가 식어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겠습니다. 감기에 들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온종일 바람이 거셉니다. 오늘 대관령 일대에는 순간 시속 65k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됐는데요. 영동 지방과 경북 북동 지방의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전쯤 해제되겠지만요. 건조주의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 내륙 지방도 대기가 점점 메말라갈 것으로 보여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온종일 맑겠고요. 아침에는 남부 내륙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과 안동 9도, 대전 10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대구 27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토요일 오전에는 중부와 전북에서 적은 양의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